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지막 수업,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 알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스테판 츠바이크는 1881년생입니다. 그리고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은 그가 생애 마지막 2년 동안에 남긴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베를린 대학교와 빈 대학교에서 철학과 문예학을 전공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모두 9편의 미공개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에 먼저 제목만이라도 다 알려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걱정 없이 사는 기술. 두 번째, 필요한 건 오직 용기뿐. 세 번째, 나에게 돈이란. 네 번째, 센 강의 낚시꾼. 다섯 번째, 영원한 교훈. 여섯 번째, 알폰소 에르난테스 카타를 위한 추도사. 일곱 번째, 거대한 침묵. 여덟 번째, 이 어두운 시절에. 아홉 번째, 하르트로트와 히틀러. 먼저 걱정 없이 사는 기술 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돈을 주체적으로 피하는 기술, 그리고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기술, 매우 어려운 이 두 가지 기술을 내게 보여준 사람이 있다. 그를 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일 것이다. 나는 이 귀한 기술을 습득하려 노력했지만 고백하자면 두 가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당시 거주했던 작은 도시에서 이 독특한 사람을 무척 평범하게 만났다. 충직한 반려견 카스파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어느 오후였다. 스페니얼 품종인 카스파는 보통 도도하게 꼬리를 흔들며 앞서 걷는다. 그런데 이날은 미친 개처럼 굴었다. 바닥에 드러누워 네 다리를 바둥거리고 나무에 몸을 비비고 울부짖고 낑낑거리고 계속 으르렁거렸다. 나는 봄이면 나오는 나쁜 습성이려니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언뜻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칼라 없는 허름한 옷에 모자도 쓰지 않은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거지구나 생각했고 돈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별처럼 빛나는 맑고 파란 눈으로 내게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몸에 진드기가 붙었네, 불쌍한 녀석. 남자가 카스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지. 자, 저기 공원 벤치로 가자. 내가 금방 없애줄게. 여기서 말해둘 것이 있는데 독일어에는 반말과 존댓말이 있고 서로 지위가 같고 수년 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에서만 반말을 쓴다. 그러니까 내가 교양인의 예의 범주를 중시했더라면 이토록 친밀하게 말을 걸어온 이 낯선 남자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거칠게 응수했을 터다. 하지만 그의 친밀한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기에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명령에 가까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은 후에야 자기 몸을 만지게 두던 나의 카스파가 방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낯선 남자의 눈짓 한 번에 순순히 커다란 귀를 남자의 무릎에 대었다. 시술이 아팠는지 카스파는 여러 번 낮게 신음했다. 하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고 경련이 난 듯 심하게 떨리는 네 다리로 얌전히 버텼다. 잡았다. 낯선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뭔가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는 개에게 명령했다. 자, 달려. 카스파는 즉시 알아듣고 팽이처럼 튀어나갔다. 그러자 낯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 하고 손을 흔들어 내게 인사하고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그 자리에 붙박혀 서 있었고 무척이나 가난해 보이던 이 남자의 수고에 감사의 뜻으로 돈이나 담배 몇 개비라도 건넸어야 했다는 생각이 나중에야 떠올랐다. 그러나 이 남자는 내게 다가왔을 때와 똑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떠났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거나 생색내는 일 없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일을 했다. 이제는 백발이 된 나도 낯선 사람과 그렇게 자신있게 대화를 시작하고 끝내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든 다 바칠 것 같다. 나는 이 남자의 기이한 행동을 계속 생각하며 집으로 갔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나이 든 요리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아, 안톤을 만나셨군요.
그는 정말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나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안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직업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도 물어보았다. 아무것도 안 해요. 직업 같은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기꺼이 죄다 내주거든요. 나는 부끄러웠지만 그 이상한 안톤이 내게서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아야 했다. 맞아요.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돈에 개의치 않고 돈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기이한 일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안톤은 정말로 직업이 없었고 실제로 온종일 산책했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 도시 이곳저곳을 한가롭게 거닐었지만 사람이 이마 아래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주의 깊고 현명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는 모든 것을 관찰했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차를 멈춰 세우고 말의 굴레가 잘못 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은 어느 울타리를 지나며 주인을 불러 썩은 기둥을 새로 칠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어떨 땐 신발 수선점에 앉아 신발을 고쳤고 축제에서 임시 웨이터로 일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도 했다. 안톤의 특별하고 독특한 점은 여러 시간 힘들게 일하고도 그날 하루 필요한 것보다 많은 보수는 완강히 거부했고 필요한 게 없는 날에는 돈을 아예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올게. 그리고 나는 곧 깨달았다. 면도도 잘 안 하고 후줄근해 보이는 이 말라깽이 청년은 자신을 위해 철저히 반자본주의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성을 믿었다. 그는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이 작은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도덕적 의무라는 유동 자산을 저축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약간의 재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한 것이었다. 제 아무리 완고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기술이나 노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하지 않고 부탁받은 모든 일을 당연한 듯 흔쾌히 처리한 후 즉각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빚을 진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히 그를 존경하는지 알아보려면 거리에서 안톤을 잠시만 지켜보면 된다. 모두가 그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모두가 그와 악수를 나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교과서적으로 신을 믿는 삶, 그 위대한 삶의 비밀을 피 속에 가진 자의 힘을 나는 안톤에게서 명확히 보았다. 확실히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낡은 코트 차림의 이 단순하고 걱정 없는 남자는 자기 땅을 순시하는 지주처럼 여유롭고 다정하게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누구의 집에든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떤 자리에든 앉을 수 있었으며 오직 최소한의 것만 원했기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나는 안톤이 가진 힘의 비밀을 곧바로 이해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했기에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가 내게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에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그는 분명 작가인 내게 자신이 큰 쓸모없을 거라 느꼈을 테고 그의 이런 정중한 무관심으로 인해 나는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공동체에서 어쩐지 배제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집 지붕 배수관에서 물이 셀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톤에게 와서 봐달라고 부탁하면 어떨지 요리사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에게는 전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당장 머물 수 있는 곳에 묵기 때문에 사는 곳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 편지를 보낼 수도 없죠. 하지만 그가 알 수 있게 말해둘게요. 나는 그 특이한 사람에 대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집도 없고 주소도 없는 진정한 철새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연락하기 쉬운 사람도 없었다. 일종의 무선 전화가 그를 도시 전체와 연결해 주었다. 그래서 만나는 아무에게나 안톤이 필요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다음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결국 안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오후에 그가 우리 집에 왔다. 그는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집안 곳곳을 살폈고 정원을 지나면서 덤불을 베어나고 어린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 심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배수관을 조사했고 몇 분 후에 여기군 하고 말하고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는 손님들과 대화에 빠져 안톤을 까맣게 잊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안톤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로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방해할 생각 없으니. 그는 친근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고 교양 있어 보이는 낯선 사람들을 향해 해맑게 미소를 지었다. 다 고쳤다고 말해주려고 왔어. 나중에 살펴봐. 그럼 이만 가볼게. 이번에도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요리사에게 재빨리 달려가 그에게 사례를 후하게 해주라고 말했다. 안톤에게서 느껴지는 돈에 대한 무관심이 하도 강해서 감히 그에게 직접 돈을 건넬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요리사가 후하게 사례를 했을까 궁금하고 불안하여 몇 분 후 요리사를 불러 안톤이 흡족해 하며 돌아갔는지 물었다. 물론이죠. 그는 언제나 만족해요. 6실령을 주려 했지만 2실령만 받으면서 그거면 오늘과 내일까지 충분하대요. 그러고는 혹시 박사님이 입지 않는 따뜻한 외투가 있다면 그걸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요리사가 대답했다. 주어진 금액보다 적게 받아가는 이 특이한 남자에게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뭔가를 줄 수 있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예의보다 중요한 의무처럼 느껴졌다. 다소 무리하게도 나는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안톤을 부르며 정원문으로 달려갔다. 안톤, 안톤, 지금 바로 외투를 줄 테니 가져가요. 그의 밝고 차분한 눈빛이 다시 내게로 향했다. 그를 잡으려고 달려온 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안 입는 코트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완전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차분히 따라왔고 나는 서둘러 헌옷, 신발, 셔츠 등 닥치는 대로 모두 꺼내왔다. 그는 신중한 눈으로 찬찬히 옷더미를 살펴보고 외투를 입어본 뒤 차분히 말했다. 이게 좋겠어. 그는 보석상에서 반지 하나를 고른 백만장자처럼 말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매장에 전시된 물건을 가격도 묻지 않고 사는 신사처럼 품위 있게 말을 이었다. 그래 이거야. 그는 흡족함에 말했고 다른 물건들도 꼼꼼히 살폈다. 저기 등산하는 잘제르 가센에 사는 프리츠에게 줘. 저런 게 필요하다고 했거든. 그리고 셔츠들은 플라실에 사는 요제프에게 주면 직접 수선해서 입을 거야. 원한다면 내가 가져다 줄게. 그가 어찌나 관대한 어조로 제안하는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나눠주어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물건을 꼼꼼하게 싸서 어깨에 짊어졌다. 그런 다음 이 모든 걸 내어주다니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다정하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순박한 칭찬 한마디가 내 책에 감탄하는 그 어떤 열광적 서평보다 훨씬 기뻤다. 나는 종종 안톤을 생각한다. 그토록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 때때로 사소하고 어리석은 돈 걱정이 들 때면 나는 당장 단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아 늘 여유롭고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이 남자를 떠올린다. 허름한 옷차림의 그를 여러 차례 보았다. 그는 늘 한결같이 쾌활하고 태평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호 신뢰의 비결을 배운다면 경찰도 법원도 교도소도 돈도 필요 없을 거라고. 필요한 만큼만 대가를 받고 능력이 닿는 한 힘껏 돕는 이 청년처럼 모두가 산다면 부조리가 반복되어 사회 문제가 되는 우리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도 어쩌면 해결될지 모른다. 현재 나는 몇 년째 안톤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 신은 물론 사람들 역시 이 남자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첫 에피소드로 소개된 이 안톤의 이야기는 김하나 작가도 추천해서 읽게 썼네요. 걱정 없이 사는 기술을 통해 안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사는 이 작은 동네에도 이 안톤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냈어요. 저는 안성의 작은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주택이에요. 주택에 살다 보면 정말 손가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에 한 아저씨가 계셔서 정말 그 일을 자주 도와주셨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셨죠. 잔디 깎는 기계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목공일도 잘하시고
아무튼 집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분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딱 받을 만큼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는 돈 받고 할 일이 아니라면서 받지를 않으시고요. 오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동네에도 그 얀톤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내며 지금은 고인이 된 나의 얀톤 아저씨 김학형 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워낙 얇아서 제가 한 번 녹음에 2개의 에피소드를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